네, 우리나라는 정말 단기간에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국민들이 극심한 가난을 겪었는데요. 이런 아픔을 딛고 지금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K-팝, K-드라마, K-반도체 등 전 세계의 열풍을 이끄는 나라로 우뚝 성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70년 경제 발전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는지를 이해하면 거시경제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1945년 8월 15일은 한반도에 대한독립 만세! 이 소리로 가득 찼던 날입니다. 바로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해방이 된 광복절이죠. 우리나라가 이때 해방이 되었던 이유는요,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은 무려 6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1945년 일본이 항복을 하고 패전을 하면서 2차 세계대전도 종식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광복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를 38도선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남한은 자본주의의 미국이, 북한은 공산주의의 소련, 지금의 러시아가 분할 통치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남북에 미국과 소련군이 주둔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킨 뒤 나중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한반도를 완전 독립을 시키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주둔이다 보니까 또 이 두 정치적인 이념이 대립이 되면서 결국 이게 6.25 전쟁으로까지 이어졌어요. 네, 그렇게 6.25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휴전이 된 상황이고요. 다행히도 남한은 민주주의를, 북한은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두 나라는 갈라졌습니다. 자, 여기서 민주주의라는 정치적인 이념이 지금 우리 경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아시나요? 반대로 공산주의인 북한은 왜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물론 독재 정권도 영향을 줬지만요. 이 정치적인 이념이 경제 발전에도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장사를 하고 투자도 하고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능력을 갖추면 갖출수록 생활 수준도 높아지게 되고요. 결국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봐야 이거 다 국가에 바쳐야 되는데 경쟁할 동기도 안 생기지, 의지, 열정 이런 게 점점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런 공산주의 이념은 글로벌 경제에서도 계속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나마 중국은 경제 개방을 통해서 경제가 커지고 있지만 북한은 독재를 위해서 아예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차단하고 폐쇄 정책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국민들의 교육 수준도 낮아지니까 경제력도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이렇게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경제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해방 후에 우리나라가 어떤 과정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대는 원조 경제입니다. 이때는 6.25 전쟁까지 끝나고 남북한이 모두 초토화된 상황이죠. 이 당시 한반도는 첫 번째로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인들이 두고 간 각종 공장과 상점 이런 것들을 처분을 해야 됐고요. 두 번째로는 전쟁으로 초토화된 나라를 다시 도로, 철도 이런 것들을 개통하고 부서진 건물과 집을 지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인들이 두고 간 공장을 살펴봤더니 남북 간에 차이가 있었어요. 북한은 광물 자원이 풍부하니까 비료, 시멘트, 화학공장,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이런 공장들이 죄다 북한에 있고요. 남한에는 농지만 많고 공장이라고는 미신공장, 식품공장 이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는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전기 걱정 없이 24시간 잘 쓰고 있지만요. 1950년대는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이런 것들이 다 북한에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에서 전기를 공급받아서 써야 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1950년대는 남한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방 국가들에게 경제 원조를 받아야 됐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각종 면화, 밀, 설탕의 원료인 원당 등 다양한 농산물을 제공을 해줬어요. 우리나라는 이 농산물을 원조받아서 바로 국민들에게 배급을 해주지 않았고요. 공장들에게 조금 싸게 넘겨서 이 원조 물품을 다시 생산을 해서 판매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생산 활동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공장들은 면화를 받아서 옷을 만들어 팔았고요. 밀을 받아서 밀가루를 만들어 팔았고요. 원당을 받아서 설탕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세 가지 산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얀색이죠.
그 유명한 300산업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탄생이 됐습니다. 이때 설탕을 팔던 기업이 이병철 회장의 제일제당입니다. 삼성그룹이 제조업의 첫 발을 내딘 회사죠. 네, 이렇게 1950년대는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은 농산품을 통해 300산업을 키워서 주도했습니다. 자, 이어서 1960년대로 넘어가 볼게요. 1960년대는 수출 경제입니다. 제가 1950년대는 미국에서 원조받은 물품으로 300산업을 키웠다고 했잖아요. 195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경제에 경고음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미국이 공짜로 원조 물자를 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짜로 원조 물자를 주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유상 원조니까 앞으로는 갚아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는 농산품이던 시멘트던 비료던 필요하면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해서 사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때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달러가 필요합니다. 1960년대 한국은 달러 확보를 하기 위해서 수출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때 탄생한 것이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계획일까요?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는 전략의 계획입니다. 일단 필요한 돈을 해외 선진국에서 빌려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경제성장의 파급 효과가 높은 산업 분야에 먼저 투자를 하는 거죠. 이때 가장 먼저 추진한 게 가발, 섬유, 신발 이런 경공업 제품이었어요. 이런 경공업은 당장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 당시는 임금도 낮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가발, 신발, 섬유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가발 진짜 많이 팔렸고요. 뒤이어서 섬유, 신발도 우리나라 수출 효자품이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때는 미군의 군화를 우리나라가 납품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신발이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게는 보상도 확실하게 했습니다. 세금 혜택도 주고 기업이 돈이 필요하면 우선적으로 빌려주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1964년에 수출 1억 달러를 달성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매년마다 수출이 40%씩 증가하면서 1967년에는 수출이 3억 5천만 달러까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크게 성공하니까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차, 4차, 5차까지 체계적으로 이어가기 시작했고요. 1차에서 4차에 걸친 기간 동안 평균 경제 성장률이 무려 8.9%를 넘는 고도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경공업뿐만이 아니라 1960년대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감사한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독일로 파견을 간 우리나라 광부와 간호사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임금이 너무 적었지만요. 독일로 파견을 가면 월급의 10배를 더 받을 수 있었어요. 이 당시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겨웠던 시기인 만큼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독일 파견 지원을 했습니다. 당연히 타국에서 탄광 일을 하는 것, 간호사 일을 하는 것 너무너무 힘들지만요. 당시 그분들은 본인 가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독일 파견에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했고요. 그분들이 거기서 피땀 흘려서 번 외화를 우리나라로 송금을 하면서 외화벌이에도 커다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1970년대로 넘어가 볼게요. 1970년대는 중화공업 경제입니다. 앞선 1960년대는 단순 노동력이 중요한 경공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 경제가 커졌잖아요. 그런데 60년대 후반부터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낮은 인건비로 똑같이 경공업에 뛰어들면서 우리나라보다 제품들을 더 싸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점점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60년대는 경공업 중심이었지만요. 이제는 이런 단순 노동으로 인한 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른 산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 북한이 자꾸 도발을 했어요. 간첩을 보내기도 하고 군사 분계선에 위치한 한국 군인을 습격하기도 하고 대한항공 항공기를 북한 간첩이 납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도 우리나라를 조금씩 철수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군사력을 위한 방위산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방위산업을 수출과 잘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중화공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조선산업의 기틀을 만든 그 시작점이죠. 중화공업은요, 철강, 기계, 전자, 자동차, 조선 등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산업이 평소에는 되게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 산업이에요. 하지만 전쟁이 나면 이 산업은 바로 방위산업으로 전환하기에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도 육성을 하면서 군사력도 함께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자동차, 조선, 전자산업 등의 기초가 하나도 없었겠죠. 원래는 자동차 산업도 죄다 외국 차를 그냥 수입해가지고 단순하게 조립만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이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로 한 이상 더 이상은 외국에 의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동차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 결과 현대자동차의 포니가 탄생했습니다. 이 포니를 계기로 현대자동차는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기술을 쌓게 되면서 지금의 현대자동차가 됐습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조선업을 발전시키면 엄청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었지만요. 그런 기술력이 전혀 없었어요. 이때 조선업에 뛰어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봐, 해봤어? 라는 엄청난 명언을 남긴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입니다. 이 정주영 회장이 당시에 자금이 없으니까 영국의 수출입은행에 가서 돈을 빌렸어요. 근데 영국에서 뭘 믿고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신 2년 6개월 안에 대형 선박 수주 계약을 따내라 이렇게 한 거죠. 만약에 실패하면 빌려준 돈보다 더 많이 갚아야 된다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수주 계약을 따내려면 조선소랑 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조선소 하나만 짓는데도 최소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아무런 기술력이 없는 백지 상태에서 조선소, 배 이거를 동시에 만드는데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거죠. 주변에서는 당연히 다 실패할 거다. 제발 이런 무모한 짓은 하지 마라 이렇게 했지만요. 이때마다 정주영 회장은 해봤어? 해보고 얘기해 라고 얘기하면서 마침내 기한 안에 조선소와 배를 완성시켰습니다. 자, 이것을 발판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조선업계에서 세계 1위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우리나라 대표 수출품 반도체, 전자산업도 살펴볼게요. 앞선 자동차와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TV, 라디오 이런 것들을 조립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술력 있는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켰고요. 작은 부품부터 시작해서 국산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제는 단순 조립이 아니라 점점 전자기기를 스스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1970년대는 건설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선 1960년대는 우리나라 광부와 간호사분들이 독일로 파견을 나가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1970년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 건설 현장에 투입돼서 베트남의 철도, 항구와 같은 인프라를 짓기 시작합니다. 자, 베트남 역시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각종 인프라들이 다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이때 우리나라가 베트남 건설 현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임금은 우리나라 월급의 무려 15배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한들 베트남 얼마나 덥고 전쟁 위험 속에서 무섭고 환경도 열악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이런 위험을 다 무릅쓰고 이 악물고 정말 악조건 속에서도 너무 완벽하게 일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건설업과 인력들의 성과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때를 계기로 태국, 일본, 석유의 나라, 중동까지 우리나라에게 건설 공사를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을 비롯해서 중동까지 건설 특수를 누리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아주 큰 도움을 주었죠. 네, 이렇게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초석은 1980년, 90년을 넘어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80년대로 넘어가 볼게요. 1980년대는 삼저 호황식입니다. 앞서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이 중심이었잖아요. 아시다시피 중화학공업은 석유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자, 그런데 1970년대 후반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석유값이 미친 듯이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기 때문에 이 석유값이 폭등하면 그대로 직격탄을 받습니다. 이 석유값이 오른 만큼 제품 생산비가 오르면 가격을 올려야 되고요. 그럼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중화학공업에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방법을 찾아야겠죠. 정부는 고민 끝에 안정화, 자율화, 개방화라는 3대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고요. 구조조정도 하고 석유값 급등에 따른 가격 조절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 수출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정세가 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오일 쇼크로 인해서 석유값이 폭등하다가 1980년대는 석유값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국제 금융시장의 금리도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선진국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 부담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더 많이 빌려와서 기술 개발하기 시작했죠. 여기에 환율까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저금리, 저환율, 저유가라는 3저 호황을 통해 역대급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무역수지도 흑자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달러가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달러가 넘치기 시작하니까 이 달러를 가지고 해외여행도 해라 하면서 1980년대는 해외여행도 자유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갑작스럽게 경제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1988년 서울 올림픽까지 개최하게 됐어요. 솔직히 당시의 다른 나라 시선은요. 한국전쟁으로 나라가 초토화된 지 30년밖에 안 지났고 아직 휴전 상황인데 과연 올림픽을 개최할 수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엄청 컸습니다. 하지만 넓고 깨끗한 도로, 여유로운 모습의 국민들, 초대형 경기장, 고층 빌딩, 자동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 세계는 그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깜짝 놀란 나라는 북한이에요. 북한은 점점 경제 살림이 어려워지는 와중에 한국은 전 세계 나라를 초청해서 올림픽을 열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아무튼 서울 올림픽으로 전 세계를 정말 깜짝 놀라게 한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타이틀을 얻고요. 더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교류를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신흥국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어떻게 이렇게 발전한 겁니까?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하면서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1980년대는 그동안의 힘들었던 과정을 거친 뒤 받는 보상처럼 경제는 엄청난 발전을 이뤘습니다. 1990년대로 넘어가 볼게요. 이 시기는 위기와 극복의 시기입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1996년에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 OECD 가입국이 되었고요. 또 개발 원조위원회에도 가입을 하면서 1950년대 우리나라 전쟁이 끝나고 선진국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원조를 해주는 최초의 국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1997년 외환 위기가 발생했죠. 이 외환 위기는 외환 보유고의 외화가 부족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잖아요. 아까 1980년대에 달러가 넘쳐났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부족해졌을까요? 일단 기업들이 부채를 통해서 사업을 키운 거예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이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 기업은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1000%가 넘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점점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니까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우리나라 신용도가 좋아진 만큼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해외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신흥국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놀이를 한 거예요. 이런 위험성 있는 거래도 외환위기에 악재로 작용했고요. 또 국제적으로도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무역 적자도 생기면서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게 됐고요. 이러한 다양한 악재들이 겹치면서 결국에는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IMF에서 구제금융을 해주면 간혹가다가 이거를 공짜로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모두 다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 기업들 대규모로 구조조정하면서 실업자들이 정말 많아졌고요. 부실 기업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IMF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10%에서 마이너스 5%까지 하락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려운 시기 때마다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1960년대는 독일로 파견 나간 분들 덕분에 외화벌이에 큰 도움을 받았고요. 1970년대는 베트남과 중동으로 건설 파견을 나간 분들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는 세계적으로도 의례가 없는 금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온 국민이 나라 빚을 갚는 데 앞장서면서 2001년에 빌린 돈 모두를 갚았습니다. 애초에 IMF에서 요구했던 시간보다 3년이나 더 빨리 갚았어요. 이 IMF를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 방식도 많이 달라졌죠. 이 부채 비율을 낮추고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을 다시 짰고요. 비효율적인 건 다 정리하면서 다시 수출 상황도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외환 보유고도 차곡차곡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2000년이 됐습니다. 2000년에는 IT 시대가 탄생했습니다. 1960년대는 경공업, 1970년부터 90년대는 중화공업에 이어서 2000년대는 인터넷망과 1가구 1컴퓨터 시대에 따라 벤처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화학공업은 초기 자본금이나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하고 또 석유와 같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지만요. 인터넷 기업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검색기업, 게임 등의 회사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의 삶의 질도 급격하게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디지털 역량 개발에도 힘을 쓰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한
영상 끝에 네이버, 카카오, 넷마블, NC소프트 이런 거대 기업들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00달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은요 35,373달러로 작년 환율을 기준으로 4,048만원으로 세계 5위에 올라섰고요. 우리나라 GDP는 세계 9위입니다. 우리나라를 IMF에 빠지게 했던 외환 보유액도 5월을 기준으로 세계 순위 8위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지만요, 이 석유를 수입해서 가공하는 석유화학 산업은 수출을 해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각종 전자기기, 반도체, 자동차 선박 세계에서 알아주는 국가입니다. 경제 강대국이라고 평가받던 일본은 어느샌가 경제 쇠퇴의 흐름을 타고 있지만요, 한국은 일본을 추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을 밀어내고 세계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생각이나 했을까요? 1950년대 원조 경제로 겨우겨우 먹고 살던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으리라고는요.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과 도전을 통한 지금의 우리나라에 더욱더 감사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한강의 기적을 만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우리도 하루하루 내 인생의 기적을 만들고 이것이 또 우리나라 경제의 선순환이 되어서 더욱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발전사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